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던 1942년에 어딘가에 상륙하는 미 육군 병사들의 사진입니다. 이 병사들은 미 육군 제34 보병사단 소속인데요. 1942년 11월에 토치 작전의 일부로 알제리 수도 알제 근방에 상륙했습니다. 토치 작전은 유럽, 북아프리카 전선에 미군이 대규모로 개입된 최초의 작전이었는데요. 이 작전에는 미군 약 8만 3천여 명과 영국군 2만 3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과달카날 전역 마지막 단계에서 주둔 중이던 미군이 약 5만 명인 것을 생각해보면 미국이 북아프리카와 유럽 전선에도 태평양과 동시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치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인 1943년 1월 14일부터 10일간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에서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 수상이 만나 2차 대전을 추축국의 언컨디셔널 서렌더, 즉 무조건 항복으로 종결시킨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 모임이 바로 카사블랑카 컨퍼런스, 카사블랑카 회담이었는데요. 카사블랑카 회담이 열린 때에는 미군이 과달카날의 일본군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었고 소련군도 1월 7일에 스탈린그라드의 독일군에 항복 조건을 전달하는 등 연합군이 전쟁에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할 시점이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과달카날 전역을 끝으로 태평양 전쟁 초반을 전부 마치고 시간대가 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나름의 기준을 통해 이번 시리즈를 시작으로 태평양 전쟁 중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연합군과 일본군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남태평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43년 1월이) 끝나면서 태평양 전쟁은 확실한 전환점에 접어들었습니다. 1942년 일본은 동부 뉴기니, 솔로몬 제도를 장악해서 호주를 압박하는 원대한 꿈을 꾸었는데 6월에 미드웨이에서 항모 4척, 중순양함 1척을 잃으면서 크게 패하고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미르만 전투에서는 해군 육전대가 침공했으나 패했고 1943년 1월 하순에는 육군이 부나고나의 거점을 잃고 2월에는 과달카날에서도 철수해서 큰 좌절을 맛보면서 이후의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일본군의 과달카날 철수는 이미 1942년 말까지 결정되었고 일본군 수뇌부가 중요한 전략적 지역으로 주목한 곳 중 하나가 바로 동부 뉴기니 북쪽 지역이었고 일본은 여기서 다시 방어선을 구축하길 원했습니다. 이 지도는 동부 뉴기니를 조금 더 확대해 놓은 것인데 일본은 이미 개전 초기인 1942년 3월에 여기 보이는 라에와 살라마우와 마당을 점령해 동부 뉴기니 작전의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계속 이곳을 레이라고 읽은 것 같은데 라에가 맞는 발음이라고 생각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1942년 3월에 이 두 곳을 점령할 때 수비를 하던 호주군은 그냥 퇴각했고 미군 항공모함 부대의 항공기들이 일본군을 공습했으나 큰 피해는 못 주었습니다. 일본군이 코코다 트랙을 통해 포트 모레스비를 점령하려고 부나고나 지역을 점령한 것은 이보다 4개월 늦은 1942년 7월이었습니다. 1943년 1월 22일 부나고나 전투가 종료되고 나서 적지 않은 수의 일본군이 원래 본거지였던 살라마우와 라이 지역으로 피신했습니다. 당시 동부 뉴기니와 솔로몬 제도를 총괄하던 일본 육군 제8방명군은 동부 뉴기니 마지막 거점인 이 두 곳의 방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살라마우와 라이 지역을 살펴보면 그 밑에 와우라고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해안에 위치한 살라마우에서 직선거리로 약 40km 내륙에 위치해 있어서 아주 외진 곳입니다. 이 지역은 전쟁 전부터 호주 측이 계속 장악하고 있던 곳인데요. 인적이 드물었던 이곳에 1920년대 초반에 금광이 발견되었습니다. 광부들이 이 지역으로 들어와 집을 짓고 정착촌을 건설했는데 블랙캣 트랙이라고 부르는 살라마우아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 매우 험했습니다. 코코다 트랙과 같은 오웬 스탠리 산맥에 있어서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육로로 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이곳에 활주로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거의 모든 수송을 비행기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파크라는 사람이 최초로 와우에서 금을 캤는데 첫 1년은 몰래 캐다가 법적인 권리를 얻고 그 뒤 1년 4개월 동안 더 캐서 약 190kg, 지금 시세대로 하면 약 123억 원 정도의 금을 캐서 가져갔는데 성공합니다. 1926년에는 더 큰 금맥이 발견되고
아까 말씀드린 비행장이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1928년에는 1년에 약 3톤, 지금 시세로 약 2천억 원 정도의 금이 매년 채굴되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대 후반 아직 일반인들이 비행기를 타는 것에 전혀 익숙하지 않을 때 이곳 와우는 가구들부터 시작해서 중장비, 종이 한 장까지 전부 비행기로 운반되어 정착촌이 만들어졌습니다. 1930년대에도 이곳에서의 금 채굴은 계속 이어졌지만 태평양 전쟁이 터지고 1942년에 근처에 일본군이 들어오면서 금 채굴은 중지되었습니다. 1942년 3월 일본군이 라에, 살라마와를 점령하자 호주군은 이 두 지역에서 가깝고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던 와우 지역에 일종의 게릴라 부대를 편성해서 일본군에 대한 정찰 등의 임무를 맡기기로 합니다. 이를 위해 호주 육군의 제5 코만도 중대 등 일부 병력이 와우에 배치되었고 와우 지역에 배치된 이 부대를 칸가 포스, 칸가 부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1942년 6월 라에 지역에 일본군 약 2,000명, 살라마우아에는 약 250명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었고 이 당시 칸가 부대 전력은 약 700명이었습니다. 1942년 6월 29일에는 71명의 칸가 부대 병력이 살라마우아를 급습해서 한 명의 병사도 잃지 않고 호주군 추산 약 100명의 일본군을 사살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일본군의 공격을 걱정하게 된 호주군은 코만도 1개 중대를 와우에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일본군도 이 지역 보강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역에서 호주군은 와우에, 일본군은 라에와 살라마우아에 각각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었고 일본 육군 병력의 보강도 이루어져 10월에는 살라마우아 남서쪽에 무보 지역까지 일본군이 진출했습니다. 11월과 12월 남쪽으로 약 220km 떨어져 있는 부나고나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때 이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평온을 유지했지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부나고나 전투에서 일본군이 패하고 이 지역이 전방이 되면서 호주 육군 총사령관 토머스 블레이미 대장은 언젠가 시작될 연합군의 살라마우아 라의 공격에 대비해 호주군이 현재 장악하고 있는 와우 지역을 보강해서 공격의 전진 기지로 쓰기를 원하게 됩니다. 동부 뉴기니 지역과 솔로몬 제도 지역을 총괄하는 일본 육군 제8방명군 산하에는 과달카날에서 고생하고 있던 제17군 이외에 동부 뉴기니를 맡은 제18군이 있었습니다. 제8방명군 사령관은 이마무라 히토시 중장이었고 제18군 사령관은 아다치 하타주오 중장이었습니다. 이마무라 사령관은 아다치 중장에게 1942년 12월 21일에 이미 살라마우아와 라의 서쪽을 포함한 인근 중요 지역을 확보하라고 명령 내렸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 원래 중국 광동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제51사단이 중국을 떠나 과달카날로 보내지려다가 취소되고 동부 뉴기니를 맡은 제18군에 편입되었습니다. 아다치 중장은 4일 뒤인 12월 29일에 제51사단의 일부인 제102 보병연대와 기타 병력을 오카베 토오루 소장 휘하에 배속시키고 이 부대를 오카베 지대라고 명명한 후 즉각 와우 지역을 점령하라고 명령 내립니다. 오카베 지대에는 제102 보병연대 전부와 포병 1개 대대, 공병 1개 중대 등이 배속되었습니다. 1943년으로 넘어가는 이때는 과달카날 철수가 일본군 중앙에서 이미 결정되었고 부나고나 지역에서는 승패는 거의 결정나고 막바지 전투가 진행되고 있어서 일본군으로서도 와우를 점령해 살라마우아 라의 지역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오카베 지대는 1월 초에 라의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하고 준비를 서둘렀지만 일본군의 이런 움직임은 연합군 측에 곧 간파되었습니다. 연합군 측은 이미 일본군 아모 해독을 통해 새로운 일본군 부대가 라바울에서 라에로 향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라에 지역에 도착한 부대가 최종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호주 육군 총사령관 블레미 대장은 이와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르만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제6사단의 제17보병여단을 와우로 즉각 보낼 것을 명령합니다. 제17보병여단 지휘관 머레이 모튼 준장은 와우에서 17여단 이외에 칸가 부대의 지휘도 맡고 이 지역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블레미 대장은 이에 대해 호주 육군 6, 7, 9사단을 총괄하는 에드문드 헤링 중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기는 항상 이와 같은 사태 전개의 가능성을 마음에 두고 있었으며 와우 지역에 대한 위협 때문에 제17보병여단을 아껴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943년 1월 5일은 오카베 지대가 라해를 향해 라바울을 출항하는 날이었습니다. 라바울에 대규모 부대가 모여 있다는 것을 안 미 육군 항공대는 일본 수송대를 잡기 위해 포트 모레스비에서 B-17 6기, B-24 6기를 출격시켜 1월 5일 정오경에 라바울을 폭격했습니다. 이 폭격대를 이끈 지휘관이 미 육군 항공대의 케네스 워커 소장이었습니다. 워커 소장은 일찍부터 육군이나 해군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공군의 창설을 주장했고 적국의 중요 시설에 대한 전략 폭격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등 항공 전략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일본 수송대는 미군 폭격대 도착 2시간 전에 이미 라바울을 떠났고 워커 소장은 이날 폭격에서 본인이 탄 B-17 폭격기가 격추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워커 소장은 이후 메가더 장군의 추천으로 명예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본 수송대는 도중에도 미 항공대의 공격을 받고 수송선 한 척이 침몰해서 약 250명의 인명피해를 입었고 나머지 4천여 명의 병사가 1월 7일 오후 5시 45분 라해항에 입항했습니다. 일본군은 계획했던 군수품의 약 3분의 2, 식량은 한 달치를 양육했습니다. 라바울의 제8방명군은 오카베 지대의 수송작전을 성공이라고 평가하고 자축했습니다. 오카베 지대에 대항하게 될 호주군 제17보병연대는 산하에 5, 6, 7, 8, 4개의 보병대대가 있었는데 일본군이 라해항에 들어온 이틀 뒤인 1943년 1월 9일 미르만 기지에서 6대대가 먼저 떠나 와우 지역으로 향합니다. 호주군 병력과 물자 이동은 거의 전적으로 비행기에 의존하게 되는데 호주군이 이용할 수 있었던 수송기는 바로 다코타라는 별명을 가진 더글러스 C-47 스카이트레인 수송기였습니다. 하지만 벌써 라해 지역의 전체 병력이 다다른 일본군과는 달리 호주군은 수송의 난관을 겪습니다. 부나고나와 과달카날에서 큰 패배를 겪은 일본군은 이후 과연 어떤 전투를 보여줄까요? 다음 편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